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첫 번째 한국 융심리학자 유튜버입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한국 며느리들이 겪고 있는 깊은 고민, 시댁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자신을 지키고 진정한 자아를 찾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 융의 개성화 과정을 통해 탐구해 볼 것입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어쩌면 이 관계는 한국 사회에서 가장 복잡하고 미묘한 관계 중 하나일 것입니다. 융은 이러한 관계를 단순히 두 여성의 개인적인 충돌로 보지 않았습니다. 융은 이 관계를 아니마와 아니무스의 충돌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것은 두 개인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내면에 있는 무의식적인 여성성의 원형과 그림자가 충돌하는 것이며, 때로는 며느리의 아니마와 시어머니의 아니무스가 혹은 그 반대가 서로 뒤얽히는 복잡한 역동이라고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시댁과의 관계에서 설명하기 어려운 답답함이나 깊은 갈등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시죠?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겠는데 자꾸만 모든 것이 내 탓인 것 같고 내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느낌을 받으신 적도 있으실 겁니다. 이런 순간들, 융의 관점에서 보면 단순한 일상 속 갈등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내면에서 진정한 자아를 찾아가는 개성화 여정의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마치 씨앗이 땅을 뚫고 싹을 틔우듯 여러분 안에 잠재된 힘이 밖으로 나오려는 몸부림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융의 깊이 있는 통찰을 빌려 여러분이 시댁이라는 거대한 관계망 속에서 어떻게 단단한 자신을 세우고 마음의 평화를 되찾을 수 있을지 그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내면의 빛을 밝히는 작은 불씨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로 이 여정에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며느리가 시댁에서 겪는 어려움, 그 근본적인 심리적 원인들을 융의 관점에서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나 말의 문제가 아니라 그 밑에 깔려있는 무의식적인 패턴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며느리 페르소나와 진정한 자아의 충돌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며느리에게 요구되는 역할은 매우 구체적이고 이상화되어 있습니다. 현명하고 순종적이며 희생적이고 집안일을 완벽하게 해내며 늘 웃는 얼굴을 해야 하는 그야말로 이상적인 며느리라는 페르소나가 강력하게 존재합니다. 융의 페르소나 이론에 따르면 페르소나는 우리가 사회생활을 위해 쓰는 가면이자 외부 세계와의 상호작용을 위한 사회적 인격입니다. 이 페르소나는 사회 적응에 필수적이지만 너무 강력하게 작동하거나 진정한 자기, 셀프와 괴리될 경우 내면의 갈등을 초래합니다. 많은 며느리들은 시댁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이 이상적인 며느리 페르소나를 강요받거나 스스로 착용하게 됩니다. 친정에서는 자유롭게 자신을 표현하고 나름의 개성을 가지고 살았을지라도 시댁에서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행동합니다. 시부모님의 비위를 맞추고 남편의 눈치를 보며 시댁의 가풍에 자신을 맞추려 노력합니다. 예를 들어 평소에는 커피 한 잔으로 아침을 때우는 사람이 시댁에 가면 새벽부터 일어나 정성껏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평소에는 말수가 적은 사람이 시댁에 가면 먼저 살갑게 말을 건넵니다. 이런 행동들이 반복되면서 며느리의 진정한 자아와 이상적인 며느리 페르소나 사이에 거리가 생깁니다. 이 간극이 클수록 내면의 에너지는 고갈되고 우울감, 무기력감, 분노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이 쌓이게 됩니다. 융이 분석한 페르소나의 특징은 우리가 외부 세계에 보여주는 모습이 전부가 아니며 그 이면에는 진짜 자기 자신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며느리 페르소나가 너무 강해지면 며느리는 자신의 진정한 감정과 욕구를 억압하게 되고 결국 시댁과의 관계는 물론 자신과의 관계에서도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진정한 자아가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갇히게 되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댁 구성원의 그림자 투사와 며느리의 희생 콤플렉스입니다. 시어머니, 시아버지, 남편 등 시댁 구성원들은 각자 자신의 그림자, 즉 의식적으로 인정하기 싫거나 억압해온 자신 안의 부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융의 그림자 이론에 따르면 이 그림자는 무의식 속에 존재하며 종종 외부의 특정 인물에게 투사됩니다. 시댁에서 며느리는 종종 이러한 그림자 투사의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시어머니가 자신의 젊은 시절 억압된 욕구나 이루지 못한 꿈, 혹은 자신의 나약하고 불완전한 측면을 인정하지 못할 때 그것을 며느리에게 투사하여 며느리를 비난하거나 통제하려 할 수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작은 실수나 행동에서 자신의 과거의 그림자를 보거나 혹은 자신이 억압했던 자유로움을 며느리에게서 보고 질투심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시집살이를 했는데 너는 편하게 지내는구나 하는 무의식적 투사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또한 남편이 자신의 나약함이나 책임을 회피하려는 그림자를 며느리에게 투사하여 시댁과의 갈등을 며느리의 문제로만 돌리거나 며느리에게 모든 희생을 요구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남편은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회피함으로써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며느리에게는 한국 사회 특유의 희생 콤플렉스가 작용할 수 있습니다. 희생 콤플렉스는 타인의 인정을 받기 위해 자신을 과도하게 희생하는 패턴입니다. 며느리는 시댁의 평화를 위해, 남편과의 관계 유지를 위해, 혹은 좋은 며느리라는 인정을 받기 위해 자신의 욕구와 감정을 억누르고 희생합니다. 융의 관점으로 보면 이런 상황에서 며느리가 자신을 희생하는 것은 외부의 투사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며 이는 며느리 자신의 개성화 과정을 방해하는 요소가 됩니다. 융은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우리의 그림자를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시댁 구성원들이 며느리에게 보이는 특성 중 유독 거슬리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어쩌면 그들 자신의 그림자를 투사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며느리 자신도 시댁 구성원들에게 자신의 그림자를 투사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고착된 원형과 콤플렉스의 충돌입니다. 시댁 관계는 다양한 원형과 컴플렉스가 상호작용하는 복잡한 장입니다. 시어머니 원형은 어머니 원형의 그림자 측면, 즉 보호를 넘어선 소유욕과 통제욕으로 발현될 수 있습니다. 며느리는 이 통제적인 어머니 원형의 영향을 받으며 숨막히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시아버지는 다버지 원형의 그림자 측면으로 권위적이지만 감정적으로는 부재한 모습으로 나타나며 며느리의 심리적 안정감을 흔들 수 있습니다. 남편은 때로는 경건한 소년, 퓨어 이터너스, 원형의 모습으로 나타나 어른으로서의 책임을 회피하고 어머니에게 의존하며 며느리와 시댁 사이에서 방관자적 태도를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원형들은 한국 사회의 특수한 콤플렉스와 결합하여 더욱 복잡해집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에 대한 효도, 콤플렉스를 며느리에게 강요할 수 있습니다. 며느리 또한 효도, 콤플렉스와 체면, 콤플렉스에 갇혀 자신의 감정보다 시댁의 기대와 시선을 의식하게 됩니다. 시댁의 평화를 깨는 것을 두려워하고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불효하는 며느리나 가정의 불화를 조장하는 사람으로 볼까봐 걱정합니다. 이러한 콤플렉스들은 며느리의 개성화 과정을 심각하게 방해하며 진정한 자신을 억압하고 사회적 역할 속에 갇히게 만듭니다. 융의 이론에 따르면 콤플렉스는 무의식적으로 우리를 지배하는 감정적으로 강력한 사고의 덩어리입니다. 이러한 콤플렉스에 사로잡히면 우리는 자유로운 선택을 하지 못하고 반복적인 행동 패턴에 갇히게 됩니다. 네 번째, 개성화 과정의 지연과 심리적 에너지 고갈입니다. 며느리가 시댁에서 겪는 갈등은 사실 며느리 자신의 개성화 과정과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개성화는 융심리학의 핵심 개념으로 개인이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의식과 무의식을 통합하여 진정한 자기, 셀프가 되어가는 일생의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고통스럽고 외로울 수 있지만 진정한 행복과 의미를 찾기 위해 필수적인 여정입니다. 그러나 시댁 관계의 복잡성과 그로 인한 심리적 압박은 며느리의 개성화 과정을 지연시키거나 왜곡시킬 수 있습니다. 며느리가 시댁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자신의 진정한 욕구와 감정을 억압하고 좋은 며느리 페르소나에 갇혀 살아가게 되면
그녀의 심리적 에너지는 외부에 대한 적응과 가면을 유지하는 데 소모됩니다. 그 결과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자신의 그림자를 통합하고 아니마 다니무스와의 균형을 이루는 개성화 작업에 투자할 에너지가 부족해집니다. 자신의 진정한 욕망을 억압하고 자율성을 포기하며 끊임없이 타인의 시선에 맞추는 삶은 결국 심리적 탈진으로 이어집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며느리는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조차 알기 어렵게 되고 결국 자존감은 바닥을 치게 됩니다. 융은 진정한 자아가 되는 것이 인생의 목표다라고 말했습니다. 시댁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잃어가는 것은 개성화의 목표에서 멀어지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결국 며느리 자신의 삶의 의미와 활력을 잃게 만드는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며느리가 시댁에서 겪는 어려움의 심리적 원인들을 융의 관점에서 분석해 보았습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심리적 요인들이 며느리의 삶을 얼마나 힘들게 만드는지 충분히 공감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문제들을 인식하고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변화의 첫걸음을 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제 융의 개성화 과정을 통해 시댁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찾아가는 한 며느리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 각자의 상황에 비춰보며 자신을 이해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여기는 소연 씨의 이야기입니다. 소연 씨는 결혼 5년차 평범한 며느리였습니다. 이름처럼 소담하고 조용한 성격이었던 그녀는 시댁에 들어선 순간부터 자신에게 주어진 착한 며느리라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습니다. 시어머니 옥순 여사님은 소연 씨에게 늘 자애로운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 뒤에는 알 수 없는 엄격한 기대가 숨어 있었습니다. 설이나 추석 같은 명절은 소연 씨에게 그야말로 심리적 전쟁터였습니다. 특히 올해 추석은 유난히 소연 씨를 힘들게 했습니다. 차례를 지내기 전날 시댁에는 반찬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시어머니 옥순 여사님은 새벽부터 일어나 전을 부치고 나물 무치는 것을 시작하셨고 소연 씨는 능숙하지 않은 솜씨에도 불구하고 곁에서 최선을 다해 도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유, 소연이는 참 복덩이야. 옛날 며느리들은 말이야. 하며 칭찬인지 아닌지 모를 이야기를 툭툭 던지셨습니다. 소연 씨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 한편이 쿵 하고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칭찬을 해주시는데도 왜 이렇게 불편하고 가시 돋친 느낌일까요? 융은 이런 감정의 양면성을 콤플렉스라고 불렀습니다. 며느리에게는 희생 콤플렉스와 효도 콤플렉스가, 시어머니에게는 통제적인 어머니 원형과 아들에 대한 소유욕이 무의식적으로 충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녁 식사 시간, 온 가족이 거실 소파에 둘러앉아 TV를 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불쑥 준호야, 너 어릴 때 그렇게 엄마가 해주는 밥이 좋다고 했지? 요즘 소연이가 집에서 밥은 잘 챙겨주냐? 우리 준호 살이 너무 빠졌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남편 준호 씨는 멋쩍게 웃으며 엄마, 무슨 소리예요? 소연이가 얼마나 잘 챙겨주는데 라고 대꾸했지만 소연 씨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최근 소연 씨는 야근이 잦아 남편에게 제대로 밥을 차려주지 못했던 것이 마음에 걸렸던 터였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은 마치 그녀의 게으름을 질책하는 듯 들렸고 소연 씨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밥그릇을 앞에 두고 한숨만 쉬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융의 관점으로 보면 이것은 단순한 잔소리가 아닙니다. 시어머니의 아니마, 무의식적 여성성, 가 며느리에게 자신의 불안과 결핍, 그리고 아들에 대한 무의식적인 소유욕을 투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어머니는 어쩌면 자신이 젊은 시절 겪었던 고생이나 혹은 며느리가 자신만큼 아들을 잘 돌보지 못할 것이라는 무의식적인 불안감을 며느리에게 투사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반대로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그런 말에서 자신의 그림자, 즉 불완전한 며느리라는 자아상을 보았고 그것이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그날 밤 소연 씨는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남편 준호 씨에게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여보,
오늘 어머님 말씀이 너무 신경 쓰여요. 내가 정말 부족한 며느리인 걸까요? 준호 씨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에이, 엄마 원래 그런 스타일이잖아. 신경 쓰지 마라고 말하고는 잠이 들었습니다. 남편의 무심한 대답에 소연 씨는 더욱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융은 이런 상황에서 영원한 소년, 퓨어 이터너스, 원형이 작용한다고 보았습니다. 준호 씨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성숙한 중재자 역할을 하기보다는 갈등 상황을 회피하고 책임지지 않으려는 경향을 보였던 것입니다. 이는 그가 아직 어머니로부터 심리적으로 분리되지 못했거나 갈등을 직접적으로 마주할 용기가 부족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의 그림자, 즉 나약하고 책임감 없는 측면이 며느리와의 관계에서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연 씨는 어김없이 새벽에 일어나 시어머니를 도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분노와 좌절감이 솟아올랐습니다. 전을 부치던 중 그녀는 실수로 손을 대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걱정하는 대신 아유, 조심 좀 하지. 명절에 다치면 어떡하려고 그래 하고 무심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소연 씨는 그 순간 꾹꾹 눌러왔던 감정이 폭발할 것만 같았습니다. 그녀의 내면에서 개성화를 향한 무의식적인 외침이 터져 나오려 했습니다. 자신이 더 이상 착한 며느리 페르소나 뒤에 숨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융이 말했듯이 상처받지 않고는 성장할 수 없다는 것을 여실히 느꼈습니다. 추석 연휴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소연 씨는 심한 몸살을 앓았습니다. 육체적인 피로보다 더 큰 것은 마음의 피로였습니다. 그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대로 살다가는 나 자신이 사라져 버릴 것 같아 그녀는 우연히 인터넷에서 융심리학에 대한 영상을 보게 되었고 개성화와 페르소나, 그림자, 투사 등의 개념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자신의 이야기가 쓰여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시댁에서 이상적인 며느리라는 페르소나를 쓰고 있었으며 그 가면이 너무 무거워 진정한 자아를 억압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말들이 자신을 향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시어머니 자신의 해결되지 않은 감정이나 무의식적인 그림자를 투사한 것일 수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남편 준호 씨가 시댁 문제에서 왜 그렇게 회피적이었는지도 그의 영원한 소년 원형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소연 씨에게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융은 사람의 태도를 바꾸는 것은 설교가 아니라 자각이다 라고 했습니다. 소연 씨는 더 이상 시어머니의 말 한마디에 일이 일비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대신 어머니의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일까? 어머니가 이 말을 하는 진짜 의도는 무엇일까? 내 안에 어떤 부분이 이 말에 반응하는 걸까? 하고 자신에게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먼저 남편 준호 씨에게 솔직하게 자신의 감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여보, 지난 추석에 어머님 말씀 때문에 마음이 많이 힘들었어요. 당신이 좀 더 내 편에서 이야기해주면 좋겠어요. 처음에는 당황하던 준호 씨도 소연 씨의 진심 어린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소연 씨는 더 이상 남편에게 모든 것을 기대하기보다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선에서 시댁과의 관계에 대한 경계를 설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댁 방문 횟수를 조절하고 모든 집안일을 혼자 도맡기보다는 남편과 함께 역할을 분담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명절이나 시댁 방문 시 시어머니의 칭찬 아닌 칭찬이나 불편한 질문이 나올 때마다 소연 씨는 마음속으로 와 이건 어머님의 그림자 투사일 수 있어. 어머님의 불안감일 수 있어 하고 되뇌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자신의 자존감을 그 말에 맡기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때로는 직접적으로 반응하기보다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네, 어머님. 저도 더 노력할게요. 라며 짧게 대답하고 대화를 마무리 짓기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감정을 억압하지 않되 무의식적인 갈등에 휘말리지 않도록 거리를 두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소연 씨 내면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개성화 과정의 중요성을 깨닫고 자신을 돌보는데 더 많은 에너지를 쏟기 시작했습니다. 시댁과의 관계가 완벽하게 좋아진 것은 아니었지만 소연 씨는 더 이상 그 관계에 갇혀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찾고 자신을 존중하는 법을 배우며 그 과정에서 시댁과의 관계에서도 건강한 경계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융이 말했듯이 만나는 모든 사람이 우리의 거울이다 라는 사실을 통해 그녀는 시댁과의 관계를 통해 자신의 내면을 더 깊이 이해하고 통합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었습니다. 소연 씨의 이야기는 며느리가 시댁에서 살아남는 법이 단순히 외부와의 싸움이 아니라 자신과의 내면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소연 씨의 이야기에서 보았듯이 시댁 관계에서 며느리가 진정한 자신을 지키고 개성화 과정을 나아가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방법들이 필요합니다. 융의 심리학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당장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해결책들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자 인식과 투사 회수 연습입니다. 시댁 구성원, 특히 시어머니의 어떤 행동이나 말이 여러분을 가장 불편하게 하나요? 그 행동이나 말이 여러분의 내면에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키는지 자세히 관찰해 보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내가 시어머니에게서 가장 싫어하는 특성이 나에게도 없는가? 혹은 나는 혹시 시어머니의 어떤 특성을 나에게 투사하고 있지는 않은가? 예를 들어, 시어머니의 지나친 간섭이 싫다면 혹시 여러분 자신도 다른 사람에게 간섭하려는 경향이 있지는 않은지, 혹은 간섭받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는 자신의 그림자는 아닌지 성찰해 보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매우 불편하고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자신의 그림자를 직면하고 통합하는 것은 개성화의 필수적인 단계입니다. 융은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우리의 그림자를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상대를 탓하기 전에 내 마음 들여다보기. 이것이 투사 회수의 시작입니다. 시어머니가 여러분에게 투사하는 것들을 의식적으로 인식하고 그것이 사실은 시어머니의 불안과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임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그 투사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그들의 그림자에 휘둘리지 않는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명확한 경계 설정과 페르소나 조절 전략입니다. 페르소나는 사회생활에 필요하지만 그것이 여러분의 진정한 자아를 억압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시댁에서 여러분이 쓰는 며느리 페르소나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 가면을 벗고 숨 쉴 수 있는 시간을 의식적으로 만드십시오. 아니요라고 말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물론 한국 사회의 특성상 직접적인 거절은 어렵습니다. 이때는 우회적인 방법으로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무리한 요구를 받을 때는 어머님, 그 부분은 제가 바로 결정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남편과 상의해보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라거나, 이번에는 제가 너무 바빠서 죄송하지만 다음 기회에 꼭 참여할게요. 아와 같이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거절 의사를 표현하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시댁 방문 횟수나 명절 음식 준비 같은 문제도 남편과 충분히 상의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여러분의 한계를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랑은 무한하지만 희생은 한계가 있습니다. 모든 관계에는 경계가 필요하다는 융의 통찰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진정한 자아가 숨쉴 공간을 만들어주세요. 세 번째, 아니무스 이해를 통한 관계 개선 전략입니다. 융의 아니무스 개념은 관계 역동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의 갈등은 단순히 세대 차이나 성격 차이가 아니라 각자의 내면에 있는 무의식적인 남성성, 아니무스, 과 여성성, 이 충돌하는 양상일 수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때로 며느리에게 자신의 미통합된 아니무스, 통제력, 권위욕을 투사하여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며느리 또한 자신의 아니무스를 건강하게 통합하지 못했다면 수동적이거나 혹은 공격적으로 반응하며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며느리인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내면의 여성성와 아니무스, 내면의 남성성을 인식하고 건강하게 통합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예를 들어, 너무 수동적이거나 감정적인 경향이 있다면 내면의 아니무스에게 어떻게 하면 더 단호하고 이성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까? 하고 질문해 보세요. 반대로 너무 강하고 공격적이라면 내면의 아니마에게 어떻게 하면 더 부드럽고 수용적으로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하고 물어보십시오. 또한 시어머니의 행동을 그녀의 아니무스 투사로 이해하려는 시도를 해보십시오. 어머님이 지금 저를 통해 자신의 통제적인 아니무스를 발현하고 계시는구나 하고 이해하면 개인적인 공격으로 받아들이기보다 한 걸음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상황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남편에게는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건 여기까지야 라는 식의 대화를 요구하십시오. 남편이 영원한 소년 원형에 갇혀 어머니에게 의존적이거나 갈등을 회피할 때 아내인 여러분이 그의 아니무스를 자극하여 성숙한 남편이자 아들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여보, 나는 당신이 우리 관계에서 더 단호하고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해. 이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 모두를 위한 일이야. 와 같이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자기 돌봄을 통한 심리적 에너지 충전입니다. 개성화는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과정입니다. 시댁과의 관계에서 소모되는 에너지를 보충하기 위해 자기 돌봄, 셀프케어를 의식적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행복하고 편안함을 느끼는 활동이 무엇인지 찾아보고 그것을 일상생활 속에 포함시키십시오. 독서, 명상, 운동, 취미 활동, 친구들과의 만남 등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댁과의 관계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여러분의 내면을 다시 채워 넣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라 여러분의 정신 건강을 지키고 결국 시댁과의 관계를 더욱 건강하게 이끌기 위한 필수적인 투자입니다. 융은 자각이야말로 모든 변화의 시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고갈된 에너지를 자각하고 채우는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융심리학의 활성 상상을 통한 내면과의 대화입니다. 활성 상상은 융심리학에서 무의식과 직접 소통하는 강력한 기법입니다. 시댁과의 갈등 상황에서 여러분을 괴롭히는 인물이나 상황을 상상 속에서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그들과 직접 대화하는 상상을 해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시어머니에게 하고 싶었던 말을 실제로 하지는 못했지만 상상 속에서 어머님, 저는 어머님의 며느리로서 최선을 다하고 싶지만 저에게도 저만의 삶과 방식이 있어요. 어머님의 말씀이 때로는 저를 너무 힘들게 해요. 와 같이 솔직하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해 보는 것입니다. 또는 시어머니가 갑자기 다른 모습으로 변하거나 여러분의 내면에서 뜻밖의 인물이 나타나 조언을 해주는 상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이 과정은 여러분의 무의식에 억압된 감정들을 표출하고 내면의 지혜를 끌어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상상 속에서 시어머니의 그림자나 다니마 아니무스와 대화하며 그들의 행동 뒤에 숨겨진 무의식적인 동기를 이해하려 노력해보세요. 이를 통해 여러분은 현실에서 보다 유연하고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 현명한 노인, 세넉스, 원형의 지혜 활용하기입니다. 시어머니의 모습에서 때로는 현명한 노인 원형의 부정적인 측면인 고집과 완고함, 혹은 자신의 방식만을 고수하려는 경향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원형에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현명한 노인 원형의 긍정적인 측면은 깊은 지혜와 삶의 경험에서 오는 통찰력입니다. 시어머니와의 관계에서 갈등이 생길 때 어머님이 이토록 고집하시는 데에는 어떤 오랜 경험과 지혜가 담겨 있을까? 하고 질문해 보세요. 물론 그 과정에서 불편함과 불합리함을 느끼겠지만 한편으로는 그녀의 삶의 맥락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해보는 것입니다. 때로는 시어머니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고 그녀의 삶의 고단함이나 과거의 어려움을 인정해주는 것만으로도 관계의 경직성이 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머님께서 젊은 시절 정말 고생 많으셨겠어요.
저라면 엄두도 못 냈을 거예요. 와 같은 진심 어린 공감의 말 한마디가 상황을 부드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는 여러분의 아니마를 통해 따뜻함과 수용성을 발현하는 동시에 시어머니의 현명한 노인 원형의 긍정적인 측면을 자극하여 그녀의 지혜를 이끌어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7번째, 관계는 거울이다라는 융의 명제를 통한 성찰입니다. 융은 만나는 모든 사람이 우리의 거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시댁과의 관계는 여러분의 내면을 비춰주는 가장 강력한 거울 중 하나입니다. 시어머니의 어떤 모습이 여러분을 유독 화나게 하거나 불안하게 만드는지 깊이 성찰해 보세요. 그 모습은 어쩌면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인정하기 싫은 자신의 그림자이거나 혹은 여러분의 부모님으로부터 해결되지 않은 콤플렉스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어머니의 비난이 너무나 고통스럽다면 혹시 여러분 스스로도 자신을 비난하거나 완벽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는 것입니다. 시어머니가 여러분의 무의식 깊은 곳에 있는 상처나 콤플렉스를 건드리는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거울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해결되지 않은 감정이나 콤플렉스를 인식하고 치유하는 것이 진정한 개성화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시댁과의 관계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단순히 외부의 문제로만 치부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 자신의 내면을 성장시키기 위한 소중한 기회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융이 말했듯이 인생에서 가장 큰 위험은 아무것도 위험에 빠뜨리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용기 있는 시도는 분명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이 실천적인 조언들을 여러분의 삶에 하나씩 적용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는 융의 개성화 과정을 통해 며느리가 시댁에서 어떻게 자신을 지키고 살아남을 수 있는지 깊이 탐구해 보았습니다. 시댁과의 갈등이 단순한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페르소나, 그림자, 투사, 아니마, 아니무스, 그리고 다양한 컴플렉스가 얽히고 설킨 복잡한 심리적 역동이라는 것을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여러분 자신의 개성화 여정입니다. 시댁과의 관계는 여러분이 진정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내면의 힘을 키우며 온전한 개인이 되어가는 과정의 소중한 부분입니다. 그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고통은 여러분을 부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더욱 단단하고 지혜롭게 만들기 위한 변곡점입니다. 융이 말했듯이 진정한 자아가 되는 것이 인생의 목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의 아픔과 노력을 충분히 이해하며 공감합니다. 이제는 여러분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하셔도 됩니다. 타인의 기대를 넘어 여러분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작은 변화가 시작되면 모든 관계가 달라집니다. 융의 지혜로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 보세요.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경험과 깨달음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저와 이 채널의 다른 시청자분들도 함께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의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형언한 소년 원형에 갇힌 남편이 어떻게 성숙한 배우자로 성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 융심리학적 관점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건강한 개성화 여정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